안녕하세요. 우리 생명과학 수업을 올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이 우리 6개 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선택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일단 2명의 선생님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 ABC 타임이 3개 있잖아요. 타임은 3개인데 이제 반이 6개라서 이제 선생님 2명이 이제 3개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6개 반이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같이 보거든. 그래서 좀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PPT랑 수업 자료 이런 거를 그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확정이 되면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주소는 여기 있는데 그 아이톡톡 거기로 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웹사이트에서 열면은 깨지거든요. 내가 한컴 오피스 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걸로 열어줘야 이게 안 깨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이제 생명과학, 생명과학이란 무엇이냐? 어떤 이런 생명체의 선생님은 그 생물보다는 이제 생명체, 잘 안 나오노. 생명체라는 이제 명칭을 더 좋아합니다. 어, 생물의 특성과 이제 생명 현상을 탐구해서 이제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이제 요까지는 생물학입니다. 근데 이제 질병 치료, 환경 문제 해결, 생존과 복지, 그러니까 인류에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까지 들어가 주면 이게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음, 어떤 생명체의 이제 특성, 이제 생명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이제 생물의 구성 물질들부터 이제 생태계까지 이렇게 점점 이제 단계적으로 쭉쭉 가는 겁니다. 분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화학 시간에 주로 다루겠지만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생명을 다루는 분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탄수화물, 뭐 단백질, 뭐 지질, 그다음에 핵산, 탄단지 핵,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탄소 화합물들 위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이 세포가 아니면 생명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세포가 됩니다. 자, 최소한의 생명의 기본 단위.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세포 생물의 이야기죠. 세포 하나로 되어 있으면 단세포 생물이고 이제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단계를 이룬다. 이게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 세포가 모여서 피부 조직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 수행의 단위가 되면 이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기관이죠. 그죠? 기관이고 요 심장은 뭘로 돼 있느냐? 이 심장 근육 조직이 있을 거고 맞죠? 그다음에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신경 조직이 또 있을 거고 맞죠? 그다음에 심장 안에 있는 이 혈액도 조직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근육 조직은 여러 개의 이제 근육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심장의 역할 뭐야? 혈액을 펌프질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이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기관입니다. 그럼 이런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개체가 되겠지. 하나의 생명체. 그다음에 개체군. 군은 영어로 그룹이죠. 개체군. 같은 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슴 개체군, 토끼 개체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종의 모임.
그다음에 이런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군집이라는 건 생물 집단입니다. 그래서 뭐 요 생물 집단 안에는 뭐 개, 고양이, 너구리, 닭, 세균, 뭐 토끼풀, 뭐 잔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요 군집에서 이제 환경 요소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기온, 뭐 토양, 습도, 알겠죠? 빛, 공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은 이거를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입니다. 생명과학은 특히 좀 연구 분야가 다양한데 이게 있잖아. 역사적으로 그 사실 생명과학이라는 게 생명과학으로 이제 탄생한 게 아니고 사실 뭐 의학, 뭐 동물학, 농사 이 인류는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잖아. 그 농경학, 약초, 뭐 식물학, 뭐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합쳐져서 탄생한 게 생명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포학, 이 세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건데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뭐 생명 활동들, 물질 대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은 이 세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 활동의 근본이기 때문에 알겠죠?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 이 기본 단위가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 수준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다음 분류학. 분류는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을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더 가깝고 어떤 것들은 진화적으로 멀리 있고 어떤 진화적인 계통을 밝혀주는 게 이제 분류학입니다. 이 생태학은 주로 이제 환경이랑 좀 관련이 있죠. 생물과 생물을 둘러싸는 이제 환경 이런 상호작용들을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생리학은 뭐 식물 생리학, 동물 생리학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식물과 동물 다세포 생물들이죠. 얘네들을 이루는 이제 기관, 조직, 세포 이런 기능과 조절 과정. 이 식물과 동물은 다세포잖아, 맞지? 이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신경계나 어떤 호르몬 이런 기능 조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컨트롤하는 머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 통합적인 작용을 다루는 게 이제 생리학입니다. 유전학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부모가 만났을 때 어떤 자손이 나올 것이냐, 뭐 확률적으로. 발생학은 요새 이제 핫한 과목이죠.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수정란이 원래는 동그랗잖아. 근데 이게 막 해가지고 결국엔 아기가 이렇게 탄생을 하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의 세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약 한 2조 개 정도 되거든. 세포가 한 개에서 2조 개로 세포가 불어나면서 세포가 다 똑같느냐? 또 다르잖아. 근육세포, 뭐 뇌세포, 알겠죠? 막 이런 식으로 뭐 손톱이 되는 세포들, 머리카락이 되는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세포들이 개통이 나눠지고 세포들이 막 물결 치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머리 모양이 되고 눈 모양이 되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발생학이거든요. 뭐 인공장기 뭐 이런 걸 만들어낸다 했을 때 이제 발생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지. 이게 있잖아. 그 책이 진짜 이게 최근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면 처음엔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자, 생화학. 생화학은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세포라는 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주머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 생명 활동의 근본이 화학 반응입니다. 그런 이제 화학 반응들, 물질의 조성, 기능,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화학적 관점에서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생명공학은 그래 공학이고 알겠죠? 뭐
어떤 공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응용과학이잖아요. 이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응용해서 뭐 좋은 걸 만들어낼 거냐, 기술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거잖아요. 생명도 똑같습니다. 분자 생물학은 이제 생명 현상을 이제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생화학이랑 좀 비슷하죠. 이런 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자.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는 연역적 탐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역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엮여 있다 해서 이 어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단계가 이제 짜임새 있게 연결돼 있는 그런 탐구 방법이거든요.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좀 많이 하는 게 또 귀납적 탐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 이 너무 쉬워서 한 줄로 요약이 돼요.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 알겠죠? 사실로부터 사실들로부터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사실들을 탐구해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이끌어내는 거지. 그죠? 뭐 예를 들어 철수는 뭐 하고 철수가 뭐 하고 철수가 뭐 하고 철수가 뭐 하더라. 아, 그럼 철수는 이런 사람 이런 거. 진화설도 이런 겁니다. 개구리도 진화하고 세균도 진화하고 뭐 핀치새도 진화하고 아, 생명은 진화한다. 이게 기납적 탐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하지 않나? 맞죠? 예를 들어 월요일에 엄마가 용돈을 줬어. 화요일도 엄마가 용돈 주네. 수요일도 용돈 주네. 목요일도 용돈 주네. 그러면 우리가 결론 낼 수 있겠죠. 엄마는 나한테 용돈을 준다.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입니다. 간단하죠. 한 줄 요약 가능. 근데 연역적 탐구는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바로 어떤 이제 연속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연역적 탐구입니다. 자, 일단 관찰을 합니다.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겠죠. 이제 문제인식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 관찰했던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지.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어떤 살짝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가설 설정입니다. 아, 저거는 이런 거 아닐까? 이거는 요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추측이죠, 추측. 잠정적인 결론. 그럼 이거를 이제 잠정적인 결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 수행에 들어갑니다. 직접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잖아. 연역적 탐구라는 건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돼. 알죠? 만약에 뭐 이런 거는 가설의 의미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뭐가 있노? 검증 불가능한 거. 이 교실에 귀신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가설은 세워봤자 실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설의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과학적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연역적 탐구의 적절한 주제다. 사실 이거 진화라는 게 진화를 뭐 지금 실험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뭐 직접 뭐 내가 토끼를 진화시키겠다 이러면은 이거를 뭐 우리가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귀납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고 연역적 탐구는 실험이 가능해야 돼. 실험. 그렇죠. 자, 그래서 비교를 목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알려주겠습니다. 이 생명과학에서 하는 실험은 엔간하면은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대조 실험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의 그룹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을 비교를 할 때 하나는 실험군, 군이 그룹이라고 했죠. 하나는 실험군, 하나는 대조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룹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과학에서는. 뭐 이 실험을 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분석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결론을 도출하겠죠. 그러면 이 결론이랑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거 있죠. 가설이랑 비교를 해요. 알겠죠? 결론과 가설을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 가설이 맞다. 그러면 이제 이론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틀렸다.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실험의 결론이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랑 달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가설 다시 세워서 폐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가설로 다시 실험하는 거지. 알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가설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설정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지. 알겠죠? 가설 설정 단계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조 실험입니다. 이 대조 실험을 할 때 생명과학에서는 두 가지 그룹을 비교하는 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조 실험이고, 이제 검증하려는 요인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걸 실험군이라고 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약간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내추럴한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를 보면 이야기를 해놨죠. 탄저병을 주사했고, 맞죠? 이게 집단 A입니다. B는 주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게 이게 뭐 자연에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백신이 없는 게 자연 상태니까 B가 대조군입니다. 자연 상태가 대조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설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시다. 백신을 맞으면 원인이죠. 탄저병이 예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원인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백신을 맞으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할 거는 백신을 맞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맞는 게 실험군입니다. 안 맞는 게 대조군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험군 대조군을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한 실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탄저병이 예방될 것이다 해서 이제 백신 맞는 게 실험군 되는 겁니다. 혹시 백신을 안 맞으면 예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안 맞는 게 실험군이 되겠죠. 이래서 좀 이게 애매한 겁니다. 자, 다음. 일단 이게 물어는 봤는데 뭐 이게 뭐 조금 애매한 게 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인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는데요.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게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하면 독립 변인이 원인, 그다음에 종속 변인이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이건 뭐냐? 조작 통제. 이거는 독립 변인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조작 변이는 검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통제 변이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대조 실험이라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 그룹을 비교하는 게 대조 실험이라고 했지. 맞지?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 뭐 백신이라고 하자. 그러면 뭐 백신을 맞는다. 그다음에 안 맞는다. 이게 서로 다른 차이점이겠지. 이 차이점을 뭐라 하느냐? 조작 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백신 말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될까, 얘가? 아까 염소였나? 양이었나? 하여튼 건강도라든지 뭐 사육 조건이나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야 될까, 얘가? 맞지? 두 개 그룹의 비교 실험을 할 건데 대조 실험을 할 건데 딱 우리가 궁금한 거 백신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야지 조건이. 그래야 비교가 될까 얘가. 맞지?
아니 하나는 뭐 건강한 양이고 하나는 뭐 죽어가는 양이면 이게 뭐 백신 때문에 죽었는지 건강 때문에 죽었는지 이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험하는 게 백신이니까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요 차이가 바로 조작 변인이고 나머지 이제 똑같이 유지하는 거 이거를 통제 변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똑같았던 거 달랐던 거 이게 사실 다 원인이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묶어서 뭐라 하느냐? 에이씨, 묶어서 뭐라 하느냐?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알겠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차이 때문에 살고 죽고 할 거 아니야.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흐름 알겠죠? 그래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를 할 때. 알겠죠? 자, 원인이 독립변이, 결과가 종속변이. 원인에서 두 개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하는 게 조작변이. 나머지 공통적으로 유지하는 게 통제변인이라 하면 됩니다. 그 지금 말이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변인 통제는 요 네 가지 변인을 잘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잘 하는 게 변인 통제입니다. 알겠죠? 이 말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마라. 통제라는 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변인을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변인을. 변인이라는 게 이겁니다. 변수, 원인. 알겠죠? 다음. 자, 그리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즉 조작 변인, 종속 변인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라고? 찾아보세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영상 볼 때 중간중간 스톱해 가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싶은 건 좀 포커스 맞춰가면서 그렇게 보세요. 두 개 남았다. 자,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할 때 세기가 증가하면 원인이죠. 요 앞에는 조건이고 원인입니다. 세기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결과죠. 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게 그거겠죠. 통제 변인이겠죠. 그러면 사실 이 조건과 똑같이 유지하는 조건 그리고 서로 다르게 이제 변화하는 조건 이거 두 개가 사실 모두 원인입니다. 이 모두가 원인이고 일정한 거는 통제 변인, 세기가 증가 변화죠. 조작 변인.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원인이고 광합성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이거는 결과니까 그겁니다. 그 종속 변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온도와 이산화탄소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요게 일정한 것 통제 변인이고요.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조작 변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것과 달라지는 것 모두 합쳐서 원인이니까 이제 요거가 그거 조작 변인. 조작 변인. 그거지. 독립 변인이고요. 이거 말이 잘못했네. 이거는 이제 통제 변인, 조작 변인 합쳐서 독립 변인. 이게 종속 변인. 이거 말이 자꾸 헷갈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정한 것, 달라지는 것 합쳐서 독립 변인. 그다음에 결과 나오는 이게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형성평가 1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설이 요거죠.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결론은 x는 녹말을 분해한다 돼버렸죠.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조작 변인 x를 넣었냐 안 넣었냐 이게 지금 다르죠. 자, 나머지 통제 변인 같은 양의 녹말 같은 온도 이거는 똑같이 유지를 했으니까 이게 통제 변인입니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독립 변인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 왜냐? 자, 기역과 니은은 녹말을 넣었냐 안 넣었냐 이 녹말이 아마 x일 겁니다. 이거 뭐야 이 잘못됐네. 녹말이 아니고
x입니다. x를 넣었냐 안 넣었냐. 아이씨 이거잖아.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x를 넣었냐 안 넣었냐.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죠. x를 넣었냐 안 넣었냐 해버리면 봐봐. 녹말이 있다. 여기는 x를 넣고 여기는 x를 안 넣었어. 그럼 봐라 뭐야? 부피 차이가 나쁜다 이거. 맞지? 부피가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 부피를 맞추기 위해서 이 와타를 넣어줘야 됩니다. 물을.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 여기는 물 때문에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물을 또 넣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실험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 옛날에 애들 수행평가 시켜보니까 엄청 많이 틀려요 여기서. 뭐 똑같은 뭐 실험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행평가로 했을 때 이걸 까먹어요 애들이. 부피를 맞춰줘야 되는데. 알겠죠? 이 녹말을 넣었다 했을 때 x를 넣었냐 안 넣었냐 해버리면 부피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x만큼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물을 넣었는데 여기는 물을 안 넣은 게 돼버리잖아. 그럼 또 물도 또 똑같이 넣어줘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류수의 양이랑 증류수 플러스 x의 양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중요한 이런 실험 설계에 그걸 보여주는 문제라서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 영상 길이 길어지니까 그냥 잡설 생략하겠습니다. 수고.